미국 미네소타 맨케이토 대학교 강의실.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그게 왜 한국 음식이에요? 냉면이랑 된장. 그리고 비빔밥은 중국의 문화재로 등록된 지가 오래전이라고요? 중국 지방정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살펴보세요. 중국의 상급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을 테니 이곳에는 한 여대생이 강의실에서 잔잔한 강의를 하던 교수를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여대생은 교수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들이 중국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에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도 몹시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뜨며 해당 여대생의 말이 사실인지 중국의 지방정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살펴보게 되고 그녀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의실의 반응을 잔잔한 미소로 일관하던 교수님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이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상 야릇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해당 발언을 했던 여대생은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니 한국행 티켓을 끊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러한 급진적인 반응을 보이던 여대생은 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자신이 재학 중이던 미국의 대학교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순루이. 이게 너의 이름이다. 너는 자랑스러운 우리 중국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야.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서양의 미국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중국식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란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검은 머리의 중국인 순루이. 그것이 저의 다소 혼란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면 미국식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양인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하지 못했죠. 그것은 저의 부모님의 완고한 뜻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국인이 미국에 살아간다고 하여 그 이름과 뿌리까지 서양의 이름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 또한 아버지를 닮아 있었죠. 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래? 언제까지 미국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줄 알고? 언젠가는 반드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는 세상의 중심이 우리 중국이 되겠지. 어린 시절부터 저의 이름 때문에 친구들과 많은 다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연신 내뱉으며 악랄하게 싸우곤 했었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이름을 중국식으로 지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덕분에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거든요. 친구들에게는 늘 미국에서 태어난 녀석의 이름이 왜 그따위냐는 시비에 걸리곤 했죠. 그랬기에 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웠죠.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들까지 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고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친구라는 존재도 처음으로 사귀어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이 순루이라는 다소 특이한 중국계 이름이었지만 몇몇 편견이 없는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죠. 처음에는 정말이지 기뻤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새롭게 개업한 식당이 있다는데 음식들이 엄청나게 맛있대. 오늘 식사는 거기에서 할까? 순루이, 너도 같이 가자. 저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리낌 없이 승낙을 했고 그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도착한 식당에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그곳에서 친구들이 주문한 음식들은 된장찌개 정식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이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실하게 알았죠. 너무나도 익숙한 이것은 중국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내 친구들은 중국의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소 의기양양하게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중국 음식 맛이 어때? 입맛에 맞아? 너희가 중국 음식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나도 미국에 살면서 외식은 거의 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중국의 음식들이 널리 알려졌을 줄은 몰랐어. 이러한 저의 발언에 친구들은 갑자기 잘 먹던 수저를 내려놓더니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들에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순루이,
미안한데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 정식이라는 음식이야. 이미 미국에는 수많은 한국 음식 전문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 집은 내가 예전부터 개업하면 꼭 오려고 찜해놓은 식당이라서 오늘 너희와 함께 오고 싶어서 오게 된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친구의 발언에 저 역시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황당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저에게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저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식사를 입으로 했는지 코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독 말수도 적어졌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또렷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저들은 왜 중국의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에 답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한국인들이 중국의 문화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화라 우기는 일들이 성행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자 저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한국이라는 작은 소국이 우리 중국을 뛰어넘어버리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 말이죠. 그러한 저의 조급함은 곧바로 우리 중국의 것을 지키자는 쪽으로 재빠르게 생각의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언젠가 중국의 것들이 한국의 소나기에 넘어갈 것만 같았죠. 게다가 된장찌개 정식을 먹다가 저의 발언을 들은 친구들이 지었던 그 냉소적인 표정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인이 저 혼자뿐이었고 내 뜻을 관철시킬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지금보다 더욱 널리 알려야겠다는 다짐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줄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국제문화 수업을 맡은 미국인 교수가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의 향연을 경험했죠. 강의장에 모인 학생들은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교수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교수는 그러한 학생들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가진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침을 흘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침 좀 닦으시고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저도 한국 음식을 생각하니 절로 침이 고이는군요. 최근 들어 미국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한국 음식점들은 워낙 미국에서 인기가 높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빔밥이나 김치, 된장찌개 등의 한국 전통 음식에 존재하는 깊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먹는 한식과 그렇지 못한 채 먹는 한식의 맛은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 자부합니다. 평소에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학생들일지라도 오늘의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내용에 대해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그럼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음식들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사건들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들입니다. 냉면,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이런 음식들은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음식인데 이들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마냥 그 맛에만 취해서 단순하게 끼니만 해결하는 음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발언에 저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평소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교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그게 왜 한국 음식이에요? 냉면이랑 된장, 그리고 비빔밥은 중국의 문화재로 등록된 지가 오래전이라고요? 중국지방정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살펴보세요. 중국의 상급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다고요? 엄연히 남의 나라 문화재까지 등록된 음식을 자유민주국가의 대변인이라는 미국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범국가적 오류를 범하시면 어떡합니까? 애초에 냉면, 된장, 비빔밥 같은 음식들은 중국에서 유래된 전통 음식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중국의 음식 문화를 따라했을 뿐
그 기원은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저의 발언은 강의실 장내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는 데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음식들이 한국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들은 저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노트북을 연신 두들기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아마도 중국지방정부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역시나 저의 예상대로 어떤 학생은 충격을 받은 듯 신음을 내며 중얼거리더군요. 맙소사. 진짜 중국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저는 그러한 학생들의 반응에 의심의 미소를 띠며 의기양양하게 교수님을 바라보았죠. 교수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저와 다른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교수님은 이러한 강의실의 반응을 조용히 살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교수님의 진짜 의도가 살짝 보이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의 눈에는 이미 날카로운 반박을 준비하고 있는 기색이 뚜렷했거든요. 교수님은 이내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강연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볼까요? 과연 학생의 주장대로 냉면, 된장, 비빔밥과 같은 음식들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그 기원인지, 교수님은 그러한 발언을 하며 책상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젖히며 강의실 화면에 어떠한 자료를 띄우더군요.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고대 문서와 유물들에 관한 역사적 기록으로 보였고, 이내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자료는 동의보감이라는 조선시대의 의학 서적입니다. 이 책은 1613년에 편찬되었으며 냉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이는 냉면이 17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서 전해 내려온 음식임을 보여주죠. 냉면이라는 음식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내어주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른 자료를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15세기 조선 왕조 때부터 된장이 중요한 발효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독자적인 발효 기술을 발달시켜왔고 된장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가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은 물론 된장이라는 음식이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죠. 교수님의 발언이 여기까지 이어지자 저는 애간장이 다 녹아내림과 동시에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만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노트북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교수님의 자료들이 진짜인지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반박의 여지를 찾았죠. 하지만 저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티가 났던 것일까요? 교수님은 이를 눈치챘는지 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다시금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비빔밥은 19세기 말 한반도에서 등장한 것으로 당시 조선 후기의 민속문서나 왕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에서는 비빔밥이 특산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죠. 이곳에는 아직 한국을 여행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부 한국에 방문해 보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한국의 비빔밥을 먹어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본인에게 어떤 감정을 안겨주던가요? 황홀경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까? 비빔밥은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한국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기는 그 매력이 미국인들에게도 잘 먹혔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재 등재와 관련된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중국이 일부 한국의 음식에 관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냉면, 된장, 비빔밥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영향을 주고받지만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학생의 주장에는 오류를 넘어서서 사기와 기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음식들을 자신들의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한들 그것이 중국의 것이 되겠습니까? 유네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발언이 마무리되자 강의실은 잠시였지만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철저한 반박에 대한 감탄 섞인 목소리들이 퍼져나왔죠. 결국 교수님의 명확한 설명은 해당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 듯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저 또한 문화적 기원에 대한 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말에는 무언가 잘못된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일평생 알고 있던 정보와 지식이 교수님이 말하는 그것들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하였으니까요. 이러한 괴리감은 이내 한국에 대한 깊은 분노로 이어졌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한국행 티켓을 예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죠.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 음식들을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식들이라면 이미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접해보았기에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인 한국의 음식을 먹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교수님에게 보복할 작정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제일 먼저 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갔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은 그릇에 담긴 한국 냉면. 얼음이 떠있는 차가운 육수는 마치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얇게 썬 오이와 고소한 배 한 조각, 반숙 계란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얹혀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탱탱하게 뻗은 메밀 면발이 숨을 죽이며 저의 시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는데 면발이 부드럽게 휘감겨 올라오는 것이 확연하게 제가 먹은 그 냉면과는 차이점을 보였죠.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이런, 맙소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맛있어. 그것도 많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육수가 저의 혀를 감싸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촉은 마치 북극의 바람이 뺨을 스치는 듯 청량했죠. 깊고 진한 육향이 퍼지며 단순한 맛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정성과 시간이 녹아든 특유의 감칠맛이 저의 혀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어 첫 면발을 씹자 쫄깃하면서도 탄력이 넘치는 면발이 이빨 사이에서 부서져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맑은 육수가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며 지금의 계절을 잊게 하였죠. 씹을수록 면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메밀의 향이 코끝에 맴돌았는데 정말이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어서 오이의 아삭한 식감이 입안을 경쾌하게 뛰어다니고 배의 달콤함은 육수의 짭짤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의 고소함이 전체를 마무리하며 한국 냉면의 맛은 극점에 다다르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렇게 한국의 냉면에 미칠 듯한 황홀병을 느껴버렸고, 이미 저의 정신에는 미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해 보았던 그 냉면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죠. 심지어 정말이지 죄송하게도 부모님께서 해주신 그 냉면은 냉면이 아니라 그저 물에 면발을 불려 놓은 거적대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냉면 한 그릇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저는 다른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고 다시금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저에게 걸려온 그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딸아, 왜 말도 없이 한국으로 혼자 간 것이냐? 같이 갔으면 좀 좋아. 거기 음식은 중국 음식에 비하면 형편없을 테니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일찍 돌아오너라.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에는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본인들이 말씀하신 그 한국의 모습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저희가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저는 그것들의 일부를 보아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맹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한국에 온 김에 비빔밥도 시식을 해보고 가자는 마음을 먹었고 곧바로 다음 식사 시간이 되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비빔밥 전문점.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고지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의 눈앞에 놓인 비빔밥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그 자체로도 완벽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쌀밥 위에 가지각색의 재료들이 차례차례 얹혀 있었죠. 초록빛을 머금은 신선한 시금치, 노랗게 빛나는 달걀 노른자, 빨간 고추장, 아삭아삭한 콩나물,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고사리와 당근이 조화롭게 얽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서로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려는 듯 눈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듯 했죠. 밥과 나물, 고기, 고추장을 섞는 순간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이 재료들을 부드럽게 휘감으며 비벼질 때마다 각 재료의 고유한 향과 질감이 저의 상상 속에서 폭발하듯 그려졌죠. 이윽고 비빔밥을 한 입 먹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재료가 입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먼저 쌀알의 탄력 있는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그 위로 고추장의 매콤함이 감미롭게 번져나갔죠. 입안에서 나물의 상쾌한 아삭거림이 이어지며 달걀 노른자의 부드러운 고소함이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었습니다. 시금치의 신선한 풀내음이 코끝을 맴도는 순간 고사리의 깊고 풍부한 맛이 뒷맛으로 다가오는데 환장하겠더군요. 콩나물은 매끄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 때문에 음식을 한층 경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의 그 고소함은 혀끝을 감돌며 비빔밥의 전체적인 맛을 마무리해 주었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비빔밥은 한 그릇에 담긴 오케스트라다 라는 결과로 직결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향이 조화를 이루어내며 각 재료의 개성은 잃지 않되 하나의 큰 물결처럼 입안에 펼쳐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깨달았죠. 교수님의 말대로 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어우러진 한 그릇 속의 심포니와 같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왜 중국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중국의 문화재로 등록하여 중국 내에서 1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양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의 음식 퀄리티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같고 누가 봐도 진짜 오리지널이 누구인지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저 한숨만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과 한동안 의절하듯 연락을 끊고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의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만들어내었죠. 어쩌면 이미 한국은 중국을 압살하고 잡아먹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을 무료로 후원하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랑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